오늘 한 잔의 차로 시작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삶의 온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당신의 부모님 이야기일 수도 있고, 당신 자신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당신이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미래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 속 찻잔은 3번 온도가 바뀌었습니다. 처음엔 따뜻했고, 그 다음엔 차갑게 식었고, 마지막엔 다시 따뜻해졌습니다. 당신의 삶도 그럴 겁니다. 지금 차갑다면 언젠가 다시 따뜻해질 겁니다. 지금 식었다면 다시 끓일 수 있습니다. 그날 찻잔이 식기 전까지 나는 몰랐습니다. 우리 집이 이미 무너졌다는 걸.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녁 6시 반. 공기가 살짝 흔들렸어요. 밖에서 들어온 바람 냄새와 함께요. 똑똑똑. 발걸음 소리는 익숙했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사람의 리듬이란 게 있거든요. 몇 걸음만 들어도 그날의 기분을 알 수 있죠.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발소리 사이사이에 머뭇거림이 있었어요. 여보, 오셨어요? 나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 말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찻잔에서 김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따뜻한 보이차였습니다. 남편이 산책 후에 꼭 마시던 차. 응. 대답이 돌아왔지만 그게 끝이었습니다. 평소라면 오늘 바람 좋더라 같은 말을 덧붙이곤 했는데 그날은 현관에 오래 서 있었어요. 신발 벗는 소리도 느렸습니다. 뭔가 달랐어요. 심장이 2번 뛰고 1번 쉬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나는 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슬쩍 남편의 얼굴을 봤어요. 그런데 표정이 없었습니다. 감정이 지워진 얼굴. 마치 텅 빈 방 같았어요. 차 드릴게요. 나는 일부러 밝게 말했습니다. 괜찮기를 바라며요. 남편은 고개만 끄덕이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평소처럼 TV 리모컨을 짚지도 않고 신문을 펼치지도 않았어요.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허공을 보면서요. 나는 찻잔을 들고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자, 뜨거우니까 조심해서. 찰칵. 잔을 탁자 위에 내려놓는 순간이었어요. 남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찻잔이 탁자 모서리에 부딪혔고 차가 살짝 튀었어요. 뜨거운 물방울이 남편의 손등에 떨어졌지만 남편은 움찔하지 않았습니다. 손을 거두지도 않았어요. 여보. 나는 황급히 수건을 가져왔습니다. 남편의 손을 닦으면서 물었죠. 괜찮아요? 왜 이래요? 어디 아파요? 남편은 입술을 움직였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다 천천히 2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숨기려는 것처럼요. 나는 그때 알았어야 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는 걸. 남편은 그날 밤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녁을 먹으면서도 젓가락질이 부자연스러웠어요. 밥그릇을 들다가 놓치기도 했죠. 그럴 때마다 남편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나는 몇 번이고 물어보려다가 참았습니다. 남편이 말하고 싶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걸 알았거든요. 30년을 함께 산 사람의 예의랄까요? 하지만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도 남편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등을 돌리고 누워 있었지만 숨소리가 고르지 않았어요. 가끔 목구멍에서 무언가 삼키는 소리가 났죠. 나는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뭐가 잘못된 거지? 그리고 문득 며칠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아들의 전화, 며느리의 목소리, 그리고 남편의 굳어있던 얼굴. 아들은 사흘 전에 전화했습니다. 엄마, 아버지 계세요? 응, 계시지. 바꿔줄게. 평소와 다를 바 없는 대화였어요. 그런데 전화를 받은 남편의 표정이 순간 굳더니 곧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말했죠. 그래, 알았다. 그래. 짧은 통화였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전화를 끊자마자 한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남편은 대답 대신 창밖을 봤습니다. 별일 아니야. 그때도 그랬습니다. 남편은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나는 느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걸. 그리고 그날 밤 며느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님, 전세 보증금 일정 알려주시면 저희가 맞춰볼게요. 그리고 큰 집은 요즘 시대엔 좀 비효율적이잖아요. 생각 좀 해보세요. 나는 그 문자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비효율적? 생각 좀 해보라고? 그게 무슨 뜻이죠? 우리 집 얘기를 하는 건가요? 우리가 30년 넘게 살아온 이 집을요? 그날은 그냥 넘겼습니다. 며느리가 원래 말이 직선적이니까요. 하지만 지금 남편의 떨리는 손을 보니 알 것 같았습니다. 뭔가 더 있었구나. 내가 모르는 말들이, 내가 듣지 못한 말들이.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았어요. 나는 커피를 들고 문 앞에 섰습니다. 노크를 하려다가 멈췄어요. 문 너머로 들리는 소리 때문이었습니다. 낮은 부서지는 소리. 남편이 울고 있었습니다. 30년을 함께 살면서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모습이었어요.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손에 든 커피잔에서 김이 올라오다가 서서히 사라져갔습니다. 따뜻함이 식어가는 걸 느끼면서도 나는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누가 당신한테 뭐라고 한 거야? 그때까진 몰랐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남편의 마음을 어디까지 무너뜨렸는지, 그리고 우리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숨겨진 온도 차이를. 그날은 찻잔보다 마음이 먼저 식을 줄 몰랐습니다. 나는 서재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든 커피잔에서 김이 올라오다가 서서히 식어갔어요. 문 너머로 들리는 흐느낌. 그 소리는 너무 낮아서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들리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들었어요. 30년을 함께 산 사람의 울음소리를. 나는 노크를 할 수 없었습니다. 들어가서 안아줄 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남편이 나에게조차 보이고 싶지 않아 하는 모습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래서 나는 그냥 돌아섰습니다. 커피잔을 부엌 싱크대에 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며칠 전 그 전화를 떠올려 봤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밝았어요. 아버지, 요즘 어떠세요? 그래, 잘 지내지. 너는? 저도 잘 지내요. 그런데 아버지, 저희가 집을 좀 알아보고 있거든요. 그래, 좋은 데 있나? 네, 괜찮은 데 하나 봤는데 전세 보증금이 좀 필요해서요. 남편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나는 그 순간을 기억해요. 남편의 손이 전화기를 쥔 채로 살짝 굳어지는 걸 봤거든요. 얼마나? 한 5천 정도요. 제가 다 갚을게요, 아버지. 조금만 빌려주세요. 남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았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전화가 끊기기 직전 뒤에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스피커폰이 켜져 있었던 거죠. 아버님,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남편의 손이 다시 굳었습니다. 뭐? 요즘 부모 세대분들 큰 집에 두 분만 사시는 거 좀 그렇지 않나요? 저희는 애들 키우면서 좁은 데 사는데. 남편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오래 서 있었습니다. 나는 그때 뭐라고 했을까요? 여보, 괜찮아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한 글자. 그 한 글자 안에 담긴 무게를 나는 읽지 못했어요. 나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말하고 싶지 않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물어봤어야 했습니다.
괜찮지 않잖아요. 당신 지금 괜찮지 않잖아요. 하지만 나는 말하지 못했어요. 그 후로 며칠 동안 남편은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인사를 하지 않았어요. 밥을 먹을 때도 젓가락만 들고 있다가 몇 입 먹지도 않고 일어났죠. 맛없어요?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 대신요. 왜 그래요? 남편은 창밖을 봤습니다. 눈빛만요. 무슨 생각해요? 남편은 숨을 한 번 쉬었습니다. 그게 대답이었어요. 말이 줄었지만 공기만으로도 마음은 읽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아들이 다시 전화했습니다. 이번엔 남편 대신 내가 받았어요. 엄마. 응, 아들. 저 다음 주에 한번 내려갈게요.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아버지 얼굴 좀 보고 싶어서요. 나는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아들은 바쁜 사람이에요. 특별한 일 없이는 내려오지 않거든요. 그래, 알았다. 아버지 좋아하시겠네. 엄마, 그리고, 응? 아버지한테 미리 말 좀 해주세요. 제가 좀 부탁드릴 게 있다고. 나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무슨 부탁? 그건 아버지한테 직접 말씀드릴게요. 엄마는 그냥 분위기 좀 좋게 만들어주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나는 한참 동안 전화기를 들고 서 있었어요. 분위기를 좋게 만들어 달라고? 부탁이 있다고?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다음 주에 아들이 온대요. 남편은 TV를 보고 있었지만 화면을 보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 뭔가 부탁할 게 있나 봐요. 남편의 손이 멈췄습니다. 리모컨을 쥔 손이 하얗게 굳었어요. 또, 네, 또 부탁이야? 남편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습니다. 여보, 정자야. 남편이 나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가 너무 낮고 쓸쓸해서 나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나 다시 그 집 못 가겠어. 뭐라고요? 아들 집. 나 다시 못 가겠어. 남편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왜요? 무슨 일 있었어요? 남편은 한참을 말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그때 알았습니다. 뭔가 더 있었다는 걸. 전화 통화 이후에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더 있었다는 걸. 나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두 눈을 뜨고 천장만 바라봤죠.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아들한테 무슨 말 들었어요? 남편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어둠 속에서도 남편의 눈이 반짝이는 게 보였습니다. 눈물이었어요. 정자야, 우리 짐이래. 네. 우리가 애들한테 짐이래. 나는 숨이 멎었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했어요? 남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며느리가 지난번에 우리 집에 왔을 때 말이야. 나한테 그랬어. 아버님, 요즘 시대에 큰 집 고집하는 거 저희 입장도 좀 생각해 주세요. 저희는 애들 키우는데 힘든데 아버님은 방 4개짜리 집에서 편하게 사시잖아요. 남편이 눈을 감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래. 그럼 우리 집 팔아서 작은 데로 옮길까? 그랬더니 며느리가 말했어. 그럼 그 돈은 저희한테 주시는 거죠? 아버님 노후 자금은 연금으로도 충분하잖아요. 나는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진짜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랬어. 그리고 아들은 옆에서 한마디도 안 했어. 남편이 숨을 삼켰습니다. 나는 그때 알았어. 아들도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나는 이불을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안 돼요. 그럴 순 없어요. 정자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평생 모은 돈인데, 우리 집인데, 왜 우리가 짐이에요?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나 참을 수 없어요. 내일 당장 전화할 거예요. 하지 마. 남편이 나를 붙잡았습니다. 하지 마. 제발 더 이상 내가 초라해지는 꼴 보고 싶지 않아. 남편의 목소리가 부서졌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이건 마지막이 아니었습니다. 끝이었죠. 나는 그날 밤 느꼈습니다. 사랑이 아니라 온도 차이였다는 걸. 말이 부딪히고 그 뒤엔 긴 침묵이 남았습니다. 나는 그날 들었습니다. 사랑이 아니라 계산이었다는 걸. 아들이 왔습니다. 토요일 오후 현관문이 열렸어요. 엄마, 아버지.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평소처럼요. 나는 거실에서 차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남편은 서재에 있었죠. 어서 와. 밥 먹었어? 네, 먹고 왔어요. 아들이 신발을 벗으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어색하게 느껴졌어요. 아버지는요? 서재에 계셔. 불러올게. 아니에요. 제가 갈게요. 아들이 서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나는 그 뒷모습을 보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부탁할 게 있다고 했지. 대체 무슨 부탁이지? 서재 문이 열렸습니다. 아버지, 왔니?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평소보다 낮고 차가웠습니다. 들어가도 돼요? 그래. 문이 닫혔습니다. 2초. 그 2초 동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나는 부엌에서 찻잔을 닦으면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들리지 않았지만 듣고 싶지 않으면서도 듣고 싶었어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10분? 15분? 갑자기 서재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남편이 나왔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여보, 나는 수건을 던지고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나를 보지 않고 그냥 거실을 가로질러 현관 쪽으로 걸어갔어요. 어디 가세요? 남편은 대답 대신 신발을 신었습니다. 지금요? 쾅! 문이 닫혔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그리고 서재 쪽을 돌아봤습니다. 아들이 문 앞에 서 있었어요. 얼굴이 굳어 있었죠. 뭐라고 한 거야? 엄마, 아버지한테 뭐라고 했어? 엄마, 잠깐만요. 아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진정하라는 제스처였어요. 하지만 나는 진정할 수 없었습니다. 말해. 대체 뭐라고 한 거야? 집 얘기했어요. 집? 네. 이 집 말이에요. 나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 집이 왜? 아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저희 상황이 안 좋아요. 전세 보증금도 부족하고 애들 학원비도 만만치 않고 그래서 이 집을 좀 정리하시면 어떨까 싶어서요. 정리? 네. 팔아서 작은 데로 옮기시고 남은 돈은 저희가. 나는 아들의 말을 끊었습니다.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엄마, 저도 어쩔 수 없어요.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하다고요. 당장 필요하면 내가 벌고 있어요. 근데 부족하다고요. 아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나는 처음 보는 아들의 모습이었어요. 엄마, 아버지는 연금 나오잖아요. 두 분이서 작은 집에 사셔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충분하다고? 네. 그런데 이렇게 큰 집을 계속 가지고 계시는 건 저희 입장에선 좀. 아들이 말을 흐렸습니다. 하지만 나는 알았어요. 그 뒤에 숨은 말을. 나가. 엄마. 나가라고 했어. 나는 현관문을 가리켰습니다. 아들이 당황한 표정으로 나를 봤어요. 엄마, 진정해요. 진정? 내가 어떻게 진정해? 엄마, 제 말 좀 들어봐요. 저도 힘들어요. 들었어. 충분히 들었어. 나는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우리가 이기적이라고 생각했구나.
그게 아니라 우리가 평생 모은 집이야. 내 아버지가 얼마나 고생해서 이 집 마련 했는데. 알아요. 근데 이제 저희도 필요하다고요.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애들도 다 나갔고 두 분만 사시는데 왜 이렇게 큰 집이 필요해요? 나는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너 진짜 그렇게 생각해? 아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시선을 피했어요. 나는 알았습니다. 아들의 침묵이 답이라는 걸. 좋아. 알았어. 나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내 아버지한테 그런 말 했으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상처받으셨는지 알아? 엄마, 저도 힘들어요. 힘들면 우리한테 손 벌리는 게 답이야? 아들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우리도 힘들었어. 너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저 좀 도와주세요. 아들이 울먹였습니다. 엄마, 저도 부모예요. 애들 앞에서 초라해지고 싶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초라해져도 돼? 아들이 말을 멈췄습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나가. 제발 나가줘. 엄마. 제발.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은 한참 동안 서 있다가 천천히 신발을 신었어요.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죄송해요. 문이 닫혔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소파에 기대어 눈을 감았어요. 이게 진짜야? 우리 아들이 진짜 저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야?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어요. 며느리의 말. 요즘 부모 세대, 집 욕심 너무 많으세요. 그건 며느리만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아들도 같은 온도였어요. 우리와는 다른 온도. 1시간쯤 지났을까요?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남편이 돌아왔어요. 얼굴은 더 창백해져 있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정자야. 남편이 나를 불렀습니다. 나는 고개를 들었어요. 여보, 나 다시 그 집 못 가겠어. 알아요. 정말 못 가겠어.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일어나서 남편을 껴안았어요. 안 가요. 다신 안 가요. 정자야, 우리가 잘못한 거야? 아니에요. 그럼 왜 우리가 이렇게 초라해져야 해? 남편이 울었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우리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찻잔은 탁자 위에 있었지만 김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TV는 꺼져 있었어요. 그저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었어요. 시작이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살아갈 방법을 찾아야 하는 그 긴 여정이. 말이 부딪히고 그 뒤엔 긴 침묵이 남았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나는 남편을 다시 보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들은 전화하지 않았어요. 우리도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간만 흘러갔어요. 남편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산책을 나갔습니다. 예전처럼 1시간쯤 걷다 돌아왔어요. 하지만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돌아올 때마다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어요. 어떤 날은 들꽃 한 송이. 시든 것도 있었지만 남편은 그걸 소중히 들고 왔어요. 어떤 날은 주운 나뭇가지. 굽은 가지였지만 남편은 그걸 오래 만지작거렸습니다. 어떤 날은 그냥 돌멩이 하나. 손바닥만 한 것이었어요. 남편은 그것들을 창가에 놓아두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요. 나는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냥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알았어요. 남편이 무게를 나누고 있다는 걸. 마음의 무게를요. 어느 날 아침 나는 남편이 창가에 앉아 있는 걸 봤습니다. 손에는 찻잔을 들고 있었어요. 김이 올라오는 따뜻한 차였죠. 남편은 그 잔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시지 않고
그냥 바라보고 있었어요. 창문 너머로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유리창에 먼지가 보였어요. 그 먼지 사이로 빛이 선을 그었죠. 나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여보, 응, 차 씻겠어요. 남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봤어요. 남편의 눈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예전처럼 밝지 않았지만 예전처럼 공허하지도 않았어요. 뭔가 정리된 것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정자야. 응, 나 괜찮아.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지 않아요. 나도 괜찮지 않고 당신도 괜찮지 않아요. 남편이 작게 웃었습니다. 그래, 괜찮지 않지. 그리고 차를 한 모금 마셨어요. 근데 말이야, 정자야. 응, 괜찮지 않아도 살 수는 있더라. 나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어요. 찻잔은 따뜻했지만 남편의 손은 차가웠습니다. 그날 오후 나는 아들 방을 정리했습니다. 오래된 옷가지들, 책들, 상장들, 먼지가 쌓인 추억들이었어요. 나는 그것들을 하나씩 들여다봤습니다. 초등학교 때 받은 상장, 효행상 수상, 부모님께 효도하는 어린이에게 수여함. 나는 그 상장을 오래 바라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접어서 서랍에 넣었습니다. 이게 효도였을까? 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평소엔 내가 했지만 요즘은 남편이 자주 했습니다. 나는 남편의 뒷모습을 봤어요. 조금 구부러진 등, 천천히 움직이는 손. 그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아니, 낯설지 않았어요. 오히려 익숙했습니다. 아, 이 사람도 늙었구나. 나처럼. 나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늙은이가 되었는지. 정자야. 남편이 나를 불렀습니다. 응. 나 하나만 물어봐도 돼? 뭔데요? 남편이 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나를 돌아봤어요. 우리 잘못 산 거 맞아? 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계속 말했어요. 나는 평생 가족 위해서 일했어. 아들 학교 보내려고 밤낮으로 일했고, 이 집 마련하려고 빚도 졌었지. 근데 그게 잘못이었어? 아니에요. 그럼 왜 우리가 이렇게 초라해?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천천히 말했어요. 온도가 달랐던 거예요. 온도? 네. 우리가 나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나쁜 게 아니라 그냥 온도가 달랐던 거예요. 우리가 따뜻하게 품으려 할 때 그 사람들은 이미 식어 있었던 거죠. 남편은 아무 말 없이 나를 봤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온도가 달랐구나.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어요. 나는 작게 속삭였습니다. 여보, 응, 우리 어디 갈까요? 남편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디? 아무데나. 여기 말고 다른데. 갑자기 왜? 그냥 쉬고 싶어요. 남편은 한참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좋아. 진짜요? 응. 우리 쉬러 가자. 남편의 목소리가 조금 밝아졌습니다. 어디로 갈까? 바다. 바다? 응. 바다가 보고 싶어. 나는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웃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일찍 일어나 가방을 꺼냈습니다. 뭐해요? 짐 싸야지. 지금요? 응. 오늘 떠나자. 오늘? 남편이 나를 봤어요. 그리고 웃었습니다. 정자야, 우리 나이에 미룰 게 뭐 있어? 가고 싶으면 가야지. 나는 남편의 얼굴을 봤습니다. 예전에 남편이 돌아온 것 같았어요. 아니,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더 단단해진 얼굴이었어요. 그래요.
가요. 나는 옷장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옷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많이 가져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필요한 것만, 우리 둘만 있으면 되는 것만. 짐을 싸는 동안 나는 집을 둘러봤습니다. 30년을 산 집, 아들을 키운 집, 웃음과 눈물이 섞인 집. 하지만 이제는 너무 큰 집이었어요. 우리 둘에겐 너무 컸습니다. 아니, 우리 둘만으론 채울 수 없는 집이었어요. 여보, 응, 이 집 어떡할 거예요? 남편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냥 두자. 아들이 원하면 알아서 하겠지. 팔아도 돼요? 몰라. 우리 상관없어. 남편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화도 없었고 슬픔도 없었어요. 그냥 담담했습니다. 오후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가방 2개를 들고 현관에 섰어요. 남편이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가자. 네. 문이 열렸습니다. 밖은 맑았어요.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나는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이번엔 따뜻했습니다. 그날 우리는 떠났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그저 우리 둘만. 우리는 도망친 게 아니었습니다. 잠시 쉬어가기로 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나는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누군가의 부모가 아니라 서로의 사람이 되기로 했습니다. 바다는 파랬습니다. 우리가 도착한 작은 해변 마을. 집들은 낮고 사람들은 느렸어요. 모든 게 우리가 살던 곳과 달랐습니다. 남편은 차에서 내려 바다를 바라봤어요. 한참 동안 그냥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짠내가 났습니다. 여보, 응, 여기서 뭐 할 거예요? 남편이 웃었습니다. 몰라. 그냥 살면 되지 뭐. 그것도 계획이에요? 계획 없이 사는 것도 괜찮아. 남편의 목소리는 가벼웠습니다. 나는 오랜만에 남편의 그런 목소리를 들었어요. 우리는 작은 찻집을 발견했습니다. 바닷가 언덕 위에 있는 낡은 건물이었어요. 문에는 임대 표지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여보, 저거 봐요. 응, 봤어. 남편이 찻집을 올려다봤습니다. 들어가 볼까? 지금요? 응. 우리는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문은 잠겨 있지 않았어요. 삐걱. 문이 열렸습니다. 안은 텅 비어 있었지만 깨끗했어요. 창문으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햇빛이 쏟아져 들어왔고 공기 중에 먼지가 반짝였어요. 남편이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정자야. 응. 여기 좋은데? 나는 남편을 봤어요. 남편의 얼굴에 빛이 돌았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빛이었어요. 여기서 뭐 할 건데요? 찻집. 찻집? 남편이 돌아봤습니다. 나 차 내리는 거 좋아하잖아. 여기서 손님들한테 차 내려주면 어떨까? 나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이 사람은 주고 싶은 거구나.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주고 싶은 거구나. 좋아요. 우리는 다음날 주인을 찾아갔습니다. 계약서를 썼어요. 길지 않았습니다. 1년 계약. 보증금도 적었어요. 도시에서 오셨어요? 주인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네. 여기 심심할 텐데 괜찮겠어요?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심심한 게 좋습니다. 할머니가 웃었어요. 그래요. 여기 사람들 다 그래서 왔어요. 찻집을 열기까지 한 달이 걸렸습니다. 우리는 직접 청소하고 직접 페인트 칠했어요. 탁자를 닦고 찻잔을 골랐습니다. 남편은 매일 아침 차를 시험했어요. 보이차, 녹차, 홍차, 물 끓는 소리, 보글보글, 차 우러나는 향, 은은하게 퍼지는, 잔에서 피어오르는 김. 남편은 그 모든 걸 조심스럽게 살폈습니다. 나는 주방을 정리하고 작은 과자들을 만들었습니다.
손님에게 내줄 간단한 것들이었어요. 우리는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침묵은 예전과 달랐어요. 무겁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이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찻잔이 들려 있었어요. 나는 옆에 앉았습니다. 여보, 응, 후회 안 해요? 남편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뭘, 이렇게 떠나온 거요. 남편이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후회 안 해. 진짜요? 응, 오히려 후회되는 건 남편이 말을 멈췄습니다. 뭐가요? 진작 이렇게 살 걸. 나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엔 따뜻했어요. 찻잔처럼요. 찻집 문을 연 날이었습니다. 첫 손님은 동네 할머니였어요. 차 한 잔 주세요. 어떤 걸로 드릴까요? 주인 마음대로요. 남편이 웃으며 차를 내렸습니다. 보이차였어요. 김이 올라오는 따뜻한 차. 할머니는 한 모금 마시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맛있네요. 감사합니다. 여기 오래 하실 거예요? 남편이 나를 봤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오래 할 겁니다. 그날부터 손님들이 하나둘 왔습니다. 많지 않았어요. 하루에 5-6명 정도. 하지만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남편은 조용히 차를 내렸고 나는 옆에서 과자를 내놓았어요. 손님들은 바다를 보며 차를 마셨습니다. 말이 많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앉아 있다가 갔습니다. 어떤 날은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그럴 땐 우리 둘이서 차를 마셨습니다. 창가에 앉아서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 차를 내린다는 것을, 이제는 주는 사랑이 아니라 흘러넘치는 사랑으로 산다는 것을. 한 달쯤 지났을 때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이었어요. 나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전화는 며칠 동안 계속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받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아버지 어디 계세요? 집에 아무도 없어요. 나는 그 문자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답장을 썼어요. 우리 잘 있어. 걱정 마. 그게 끝이었습니다. 아들에게서는 한동안 연락이 없었어요. 나는 그게 슬프지 않았습니다. 아직 보내지 않았을 뿐이니까요. 우리는 사랑을 버린 게 아니었어요. 다만 거리를 고른 것 뿐이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어요. 바다는 점점 차가워졌지만 찻집은 따뜻했습니다. 남편은 매일 아침 창문을 닦았어요. 왜 매일 닦아요? 손님들이 바다를 잘 봐야 하잖아. 어제도 닦았는데. 어제 닦은 건 어제 것이고 오늘 닦는 건 오늘 것이지. 나는 웃었습니다. 남편의 그런 말이 좋았어요. 어느 날 저녁 나는 혼자 창가에 앉았습니다. 손에는 찻잔이 들려 있었어요. 따뜻했습니다. 나는 그 온기를 느끼며 생각했습니다. 우리 잘한 걸까? 아들을 버린 걸까? 아니면 우리를 찾은 걸까? 답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나는 지금 행복하다는 것, 남편도 행복해 보인다는 것,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바다는 회색빛이었어요. 손님은 더 줄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매일 문을 열었어요. 남편은 차를 끓이고 나는 과자를 구웠습니다. 그리고 창가에 앉아 바다를 봤어요. 어느 날 남편이 말했습니다. 정자야. 응, 고마워. 왜요? 그냥 옆에 있어줘서. 나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요. 우리는 말없이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어요. 규칙적이고 고요한 소리. 그 소리 속에서 나는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버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무거운 짐을 내려놓았을 뿐이에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쌓아 올린, 의무라는 이름으로 짊어진 그 모든 것들을. 그리고 우리는 찾았습니다. 우리를. 늦었지만 드디어 찻잔이 식었습니다. 나는 일어나 주방으로 걸어갔어요. 뜨거운 물을 다시 끓였습니다. 새 차를 우렸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가져갔습니다. 자, 새로 내렸어요. 남편이 받아들었습니다. 잔에서 김이 피어올랐어요. 고마워. 천만에요. 남편이 차를 한 모금 마셨어요. 그리고 웃었습니다. 따뜻하다. 당연하죠. 방금 끓인 건데. 아니, 그게 아니라 남편이 나를 봤습니다. 마음이 따뜻하다는 거야. 나는 웃었습니다. 그리고 남편 옆에 앉았어요. 우리는 말없이 차를 마셨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에게서 가끔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도 가끔 답장을 보냈어요. 하지만 예전처럼은 아니었습니다.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알았으니까요. 사랑은 버리는 게 아니라 때로는 거리를 고르는 것이라는 걸. 그리고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것이 서로를 지키는 방법이라는 걸. 우리는 떠났습니다. 하지만 잃지 않았어요. 우리를 찾았으니까요. 늦었지만 이제 우리 다시 살아요. 그 말은 시작이었습니다. 끝이 아니라 우리만의 진짜 삶이.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다면 당신의 부모님께 한 통의 전화를 해주세요. 사랑해요라는 말보다 행복하세요라는 말을 해주세요.